예,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경찰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형사미성년자와 민사미성년자의 차이. 두 번째 쟁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세 번째로는 지금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미성년자와 민사미성년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우리 미성년자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을 일컫기는 하지만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입니다. 즉 형법상으로는 만 14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취급받고 만 14세가 넘은 아이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범죄로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범죄로 성립한다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최대 4형부터 그 밑으로 유기징역, 무기징역, 유기징역, 그리고 금고, 벌금,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 혹은 검사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께서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가 와가지고 의아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경찰 조사가 범죄가 벌어졌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형사적으로는 성년이 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범은 어떤 공범들이 있었는지, 범죄의 행위는 어땠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대신 진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관이 어떠한 강압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우리 아이가 손도장을 찍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은 향후 아이가 받게 될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다루지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성년이지만 민사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이 경찰 조사 후에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가 완전히 종결이 되면은, 즉 우리 아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공범이라든지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까지 완전히 종결이 되면은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상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이죠. 사안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사건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검사 판단 하에 사건의 진행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안이 지극히 경미하여 검사 차원에서 봐줘야겠다 생각하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안에 관해서 뭔가 좀 더 조사할 게 있다 싶으면은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다만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검사가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 등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비록 미성년자가 저질렀지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성인에 달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성인에 달한 자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면은 정식으로 기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검사는 다시 우리 아이를 불러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조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죠. 그냥 봐준다, 기소유예. 아니면은 죄는 지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 통상 소년법원으로 불리는 법원으로 넘기게 된다.
세 번째, 이것은 심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정식 형사 기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잘못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혀 잘못이 없고 그것을 검사 단계에서 완벽히 밝힐 수 있다면 검사는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닌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는데 조사를 받았구나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든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게 되는 경우에 기소유예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부과한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기소유예로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혹은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그 뒤 절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면 일단은 법원에서 아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추가적 조사는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인 조사 후에 일시적으로 소년원에 준하는 일시 수감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그 종류도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 즉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 기소한 경우에는 사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 기소했다는 것은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 기소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중하게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식 형사재판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식 형사재판은 이른바 전과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빨간 줄이라는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전과라는 것은 벌금 전과라든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라든지 혹은 징역형 실형 전과라든지 이런 종류의 전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 등 보호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 상황에 놀라서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냐?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지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처분인 기소유예 혹은 실질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1호 처분이나 2호 처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집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왔다면 사안은 거의 대부분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혹은 피해자가 제기해야 될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미성년자 범죄, 미성년자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